우크라이나가 그 군사 원조 뭐 얘기가 나오고, 좀 지도 좀 크게 왔으면 좋겠는데요. 우크라이나 뭐 군사 원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은 우크라이나는 대체적으로 저기 러시아랑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러시아랑 바로 옆에 붙어있고, 옛날에 구 소비에트 연방 지역이었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친러 정책에 대해서 많이 됐는데, 젠케스키가 되면서 이제 조금 바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군사적 압박에 대한, 그러니까 군사적 뭐 원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소비에트 같이 소련에 대한, 그 소련 같이 다시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가 있는데, 한 7조 원에서 8조 원 가량 정도에 대한 군사 원조를 끊는다. 이거 한둥 마는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안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 이슈가 돼 있진 않는데, 이대로 그냥 만약에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고, 푸틴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부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남자 평균 수명이 64살인가 그럴 거예요. 64. 여성 평균 수명이 71인가 74인데, 이 나라 두 개 합쳐가지고 평균 수명이 71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 이렇게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강대국인데 나라들 중에서 평균 수명이 한 160인가 150이 정도로 거의 꼴찌에서 노는 그런 나라예요. 러시아는 우리도 알다시피 굉장히 땅덩어리가 제일 큰 걸로도 알고 있고, 이 땅덩어리만 보고 생각을 한다면 러시아가 굉장히 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 명, 1억 5천 명이 채 안 됩니다. 나라 자체가. 이 큰 땅덩어리를 디펜스를, 사실 여기에서 이 나라도 이렇게 다 디펜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경 지역에 다 이렇게 군대를 놔야 되는데, 인구가 너무 없고 남자들이 64, 평균 64고 4분의 1 정도가 55 전에 가남으로 그냥 다 가버리거든요. 다 가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군대가 부족해요. 인구가 부족한 만큼 군대가 부족해요. 그러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 해법이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다문화 정책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요. 중국도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중국도 인구 평균 수명 말고 인구 구조 자체가 노인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그게 너무 심해요.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와서 미래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국제 정치를 하시는 국제 정치 학자분들이 말하길 10년에서 20년 안에는 러시아 짜게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적으로 가서 보면은 러시아는 세 개로 나눠요. 그 러시아 자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통칭해서 그냥 하나 러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러시아 그 모스크바 쪽에 있는 데를 그냥 걔네들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 시베리아 쪽을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시아 쪽에 붙어있는 이 부분을 그 극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인구는 거의 이쪽에다 다 몰려있고, 여기 같은 경우 인구가 텅텅 비어있어요. 척박하죠. 그리고 발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소수민족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개발할 수 있는 돈도 안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 돈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없고, 그거를 이렇게 군대를 증강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을 다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자체가 없어요. 군인 자체가. 중국도 뭐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 친해져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 중국은 사실 다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이랑 지금 러시아랑 뭐 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붙어있는 나라는 원천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비에트 시절 때도 사실 중국이랑 러시아랑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같은 공산국이었지만은, 그 소비에트랑 중국은 그렇게 친한 국가는 아니었어요. 해서 미국이 옛날에 소련을 견제했었을 때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짜겠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 두 군데를 해가지고 위로 두 개를 압박을 하고, 일본에서도 압박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빠개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나라들은 군사를 증강하는 이유가 우리가 강하다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계속 우리는 뭐 정말 강하다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인구가 딸리고 군사 시설이 딸리고 아프 지역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다민족 정책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 다시 소비에트 같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푸틴이 옛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 점령할 수 있다고. 근데 진짜 한 달이면 점령을 가능해요. 우크라이나 대체적으로 성향이 60에서 70에서 크게는 80%까지는 러시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뭐라 그러죠? 속국 내지 아마 그냥 거의 러시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예요. 우리한테는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그 여자가 굉장히 이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여기 벨로루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구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는 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로 많이 가죠. 이쪽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이 대한민국 쪽으로 많이 가고, 우크라이나도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날라서 우크라이나 여자 채가서 그리고 다시 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쁘니까요. 아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쁘니까. 벨로루시 같은 경우는 인구에서 75%가 그 여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25%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자가 이쁘고 나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나라들을 이렇게 자기네 나라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그 옛날에 소비에트 같은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형성을 시켜서 미국이나 아니면 주위에 유럽에 있는 이 국가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초석이 됐고,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여기 이런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문제는 어디냐면은 이쪽 옛날에 바이킹이었던데, 그리고 유럽은 지금 완전 불구가 됐어요. 옛날에 지금 가장 강한 데가 독일인데, 독일이나 폴란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군대가 우리나라보다도 턱없이 부족해요.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든데, 유럽 자체가 너무 힘든데, 독일은 그 군사를 충분히 증강할 수 있는 돈이 있긴 한데, 이 군사를 증강을 막 확 시켜서 독일의 GDP에 맞춰서 그 군대를 증강시키는데 최소 한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해요. 지금은 군대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에. 그럼 러시아가 만약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진짜 침공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침공을 했죠. 우크라이나도 때려박았고, 조지아 같은 데도 이런 데는 그냥 뭐 한 일주일이면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이 러시아는 유럽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멀잖아요, 땅이. 러시아가 지금 조금 거기 눈에 가시인 게 이 터키예요. 이쪽에 만약에 치고 이렇게 조지아 쪽이나 아르베니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터키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터키가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려고 눈을 돌리기 위해서 러시아랑 이란이랑 협약을 해요. 이제 중동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동 문제로 들어오는 건데, 저번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아람코 폭격 사건, 시아파 이란, 그리고 예멘의 반군 후지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때려서, 이거 막 여기저기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원래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미국 편이 있고 러시아 쪽이 이쪽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가 이란을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라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란의 그 시리아 쪽이 지금 내부 전쟁 중이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시끄럽고, 예멘도 마찬가지. 이 두 군데가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인데, 이란 쪽이나 이 시리아 쪽으로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부 문제가 생기면 일반 그 시리아 시민들이 대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빠져나간다고요. 이라크 쪽으로 안 갈 테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면은 사망하죠. 왜냐면 대부분이 시아파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렇게 1, 2, 3이라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1, 2, 3으로. 그게 뭐가 나뉘면은, 굉장히 이슬람 율법을 확 지키는 곳, 그리고 좀 덜 지키는 곳,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곳. 그 좀 자연스러운 곳이 터키예요.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이 터키 쪽으로 대거 옮겼고, 터키에 아마 제가 터키로 갔었을 때, 터키 친구한테 들었을 때, 시리아 난민이 적어도 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터키 쪽에 시리아 난민이 한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유럽으로도 한 200만 명 이상이 넘어갔어요. 물론 장벽을 쳤지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시끄러우면은, 터키도 내부적 그 난민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게 범죄적 문제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도 거기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영국도 자꾸 블랙시트에서 노즐 블랙시트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것도. 터키도 마찬가지로 난민 문제에서 굉장히 골때리게 지금 속을 썩고 있어요. 터키 대통령의 이름이 이름 까먹었어. 하여튼 터키 대통령도 이제 이슬람화를 시키려고 해요. 터키 자체네. 근데 터키는 이미 자유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전에 여기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승만이나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옛날에 그 오스만르를 무너뜨리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아퀴투르크가 있거든요. 속세주의를 굉장히 많이 표방해가지고 이슬람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를 기조를 계속 움직이고 가다가 지금의 대통령은 이 두 개, 정치와 종교를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근데 이 시리아 난민 쪽을 이 400만 명이나 5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제 수용을 해야 되니까 터키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력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터키의 대도시 앙칼라, 그 이스탄불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현재 대통령을 싫어해요. 그리고 거의 지금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2016년, 17년 요즘에 대선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을 한 30년 정도,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생긴 대통령인데, 이 내부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자기네들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터키에서도. 그래서 이 위에서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를 눈에 이렇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내부 문제로 들어갔거든요. 터키가 이제 외부 문제보다는 내부 쪽으로 해서 자국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과 자국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거는, 미국은 이런 부분을 다 막아야 돼요. 러시아가 여기를 이렇게 다 자기네 땅으로 진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은 유럽이 위험해요. 유럽이 정말 위험해지니까, 유럽 지금 EU 완전히 뭐 이쪽 저쪽 나라 막 탈퇴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영국이 그렇고. 여기서 이게 유럽 자체가 부셔지기 시작을 하면은 패권 자체가 러시아가 다시 소비에트 같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해서 그 젤렌스키랑 아마 트럼프랑 이것을 협약을 해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근데 통화 녹취록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탄핵은 없고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한 형세가 돼버린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미국은 지금 러시아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구축을 할 것 같아요. 뭐 유럽 부분이나 이렇게 구축을 할 텐데, 러시아가 여기서 이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향후 20년 안에 지금의 러시아는 없어지고 러시아가 다시 모스크바화하는 그 옛날에 1700년, 그 780년 정도에 있었던 그 러시아 공화국이 있거든요. 그 모양으로 남아있고 이 러시아는 다 찢어질 수도 있다는 게 많은 그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충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국제 정치를 공부하시고 아니면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러시아는 얼마 못 가서 그냥 붕괴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증세고요. 그러면 만약 러시아가 무너지면은 몰라요. 미국이 이쪽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미국이란 땅은 여기 이 정도인데 여기 이거 샀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저번에 예전에 그 장난으로 얘기했는지 뭐 진짜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린란드도 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물론 덴마크 쪽에서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이 미국 위치 자체가 이쪽까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인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인구 자체도 안 되고 땅도 너무 척박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는 하나도 남김없이 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러시아가 깨진다고 했었을 경우, 러시아는 어차피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도 딸리고 군비가 저기 됐을 경우에. 그럼 이 나머지 땅을 누가 가져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은 100년까지는 미국이 아마 계속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고